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세 번째 시즌 3에서 8번째 시간인데요. 시즌 3답게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2022년도 거시경제 지표나 큰 주축도를 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시그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뤄본 적이 없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설이죠. 미국 시장 금리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금리 이번 연도에 하느냐, 아니면 6월에 금리 인상하느냐인데 거의 3월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과연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더 주식을 사야 될지, 오늘만 놓고 본다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몇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는지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요. 매주 토요일 날 밤 10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는 박한샘의 스페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2,000명을 강의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신호 프로그램을 나눠주는 거, 매매 신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나눠주는 거를 접수를 받았는데 첫 주 방영되고 나서 7,000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PPT 자료, 강의 자료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한국경제TV 박한샘 파트너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매매 신호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청하셔도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이번 달 토요일 밤 10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될 때 여러분들한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더 열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방송을 좀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양적 긴축이라는 FOMC 의사록 발언, FOMC가 이제 25, 26일 날 열리죠. 26일 날 새벽 끝나면 한국 27일 날 새벽인데요. 그래가면서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가 3%에서 5% 정도씩 하락하는, 순간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본다면 단기로 좀 초토화시킨, 언질만 살짝 했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적 완화,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이거가 정리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이게 투자 판단에서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양적 긴축이라는 말은 미국 FRB, 이제 미국은 FRB가 중앙은행 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FRB가 일반 은행, 시중은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에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돈을 가져오려면 내 거를 줘야 돼요. 내 거를 주고 돈을 가져오는 건데, 이 말이 이게 은행이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은 말 그대로 FRB고요. 그리고 은행권이라는 것은 시장, 금융시장 혹은 주식시장 혹은 여러분들 개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걸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중앙은행이 아닌 그 외, 정부가 아닌 그 외, 금융정책을 쓸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 그 외, 그러니까 일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일반 개인 기업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여기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를 하는 거, 돈을 뺏어오는 거, 돈을 줄이는 거, 이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더 강력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약으로 따지면 슈퍼 항생제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레드릭 뉴먼 HSBC 홍콩 살로만 스미스 바니 뱅크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제시한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고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FRB 의사록에서 저 양적 긴축, 양적 완화에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시장에서 지금 단기로 충격이 왔고 그러면 이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기술주 LG전자라든가 LG디플, LG이노텍 수익 실현하고 혹은 현대자동차 지금 샀던 자리 혹은 1, 2% 먹고 정리하고 은행주들, 신한금융주주라든가 지주사나 이런 걸로 도망가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금리 올리는 건 정해진 거고. 자, 그런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저런 이야기가 FOMC에서 나왔냐면 미국이 실업률이 1월 6일 날 발표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3.9%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실업률이 14% 정도에서 15% 전후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업률 서브프라임 때가 10%였어요. 서브프라임 때가 실업률이 2009년 서브프라임 이후 주가 급락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한국 종합주가지수 899포인트였을 때.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 실업률이 순간적으로 15%대까지 치솟았는데 지난 2년간 양적 완화를 잘해서 실업률이 엊그저께 4.1%에서 보통 5% 미만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말해요. 4% 미만이다. 굉장히 정책을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엊그저께 발표된 게 3.9%예요, 미국이. 보통 이때는 자발적 실업률이 많습니다. 나는 회사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깐 쉴래. 아니면 집사람이 아프니까 혹은 뭐 그냥 이제 먹고 살 만큼 벌었으니까 조기 은퇴할래. 이런 실업률이 보통 100명 중에 5명 된다고 보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그래서 완전 고용시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3.9%예요. 굉장히 좋죠. 어떻습니까? 실업률 치솟았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100에서 1450. 미국 나스닥 폭락.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쭉 줄어드니까 종합주가지수 계속 올라오죠. 여기에서 지금 신고점이죠. 미국이 그동안 계속 돈을 풀었죠.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실업률 줄이기 위해서. 달러 돈을 풀었는데 실업률이 줄어드니까 이제 돈을 더 풀어도 돼요? 안 돼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풀릴 필요는 없겠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 즉 고용은 해결이 됐고 그리고 문제는 부작용인 경기가 회복되는 걸로 저렇게 미국은 실업률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 무역수지 흑자냐 적자냐 이걸로 하는데 미국처럼 자체적인 어떤 이런 것이 되는 나라들은 자급자족도 되고 그리고 소비 중심의 나라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지갑이 두둑하니까 저걸로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해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결정하고 미국은 실업률로 결정합니다. 실업률이 경기가 좋으냐의 척도입니다. 자, 그런데 고용은 살아나는 것이 곧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거 1월 7일 날 3.9%, 12월 3일 날 4.2%, 작년도 10월 8일 날 3개월 전에 4.8%. 요거면은 4.2%라는 실업률을 미국이 달성했거든요. 4.2%에서부터는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 실업률이라고 그랬죠. 4.2% 이하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자, 고용률이 회복이 안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갈등이 되는 거죠. 근데 고용이 회복되는데 인플레이션 올라온다. 고민할 필요 없죠. 바로 금리 인상을 해서 때려잡겠다는 건데 실업률이 3.9를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야,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호황이네. 오미크론 덕분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미국 정책금리는 0%예요. 미국의 정책금리는. 그런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시장금리입니다. 여러분들 모기지라든가 이런 거 받는 거 있죠? 다 여기서 결정돼요. 이걸 중심으로 베이스가 짜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작년도 여름에 1.75, 코로나 이후 1.75가 최고였어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갈 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잠깐 떨어졌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순간 튕겨져 올라가거든요. 1.78. 문제는 2%에 도달이 되면 뭐가? 10년물 국공채, 즉 T본드라고 불리는 트레저리 본드라고 불리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2%에 도달됐는데 미국 정책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여전히 0%죠. 코로나 이후 떨어뜨렸던 금리가 여전히 0%인데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이 둘의 차이를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이걸 스프레드라고 부릅니다. 즉 현실이죠.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현실이에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이자율, 인플레이션. 여기는 뭡니까? 미국 정책이 붙잡고 있는 이자율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격차가 2% 이상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통제 불가능이 될 수 있거든요.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더 이상 써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래서 이야기한 게 두 가지죠. 10년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2%. 그리고 완전 고용이 4.2%, 실업률이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완성이 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된다. 금리를 올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회복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업률이 순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튀겨져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문제는 초호황에 의한 완전 고용시장 달성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마찬가지로 돈을 풀었는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도 압박감도 있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두 가지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두 가지 첫 번째 고용 실업률을 떨어뜨린다. 4% 이하로. 그랬을 때 금리 인상에도 괜찮다. 건전해졌다고 보는 거죠. 경기가. 두 번째 물가 상승이 2%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안에서 일단 얘를 떨어질 때까지 붙잡고 있겠다. 근데 떨어졌어요. 잘 붙잡고 있었죠. 아직 2%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늦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원래 6월설이 유력했는데 그렇죠. 12월 달만 해도 FOMC에서 작년도 12월 달만 해도 FOMC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적 완화. 즉 시장에 돈을 풀었던 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는 3월 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리고 내년도 즉 2022년도 이번 연도에 금리를 3번 올리겠다. 그런데 첫 번째 금리를 언제 올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6월설이나 9월설이 매우 유력했습니다. 오미크론 덕분에 이게 조금 긴가민가했었죠. 자, 그런데 이 고용 지표를 보니까 오미크론 영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3월 달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금리 인상 속도로는 즉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0.25 올리면 시장 금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1.25에서 2%, 1.75까지, 1.8까지 6% 올라가는데 4개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월달 금리 올려도 그 다음 6월달 올리면은 시장 금리는 또 2.5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경찰이 도둑놈을 딱 잡지만 도둑놈이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거죠.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범죄라고 해갖고 딱 잡으려고 봤더니 법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전세 사기라든가 폰지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법이 없으니까 못 잡는 거였죠. 근데 이제 법이 마련되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법으로 또 도망가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금리 인상을 올려봐야 그 다음 올리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시장 금리는 맘대로 튕겨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아까 양적 긴축이라는 초강수를 써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시장에 있는 돈을 완전히 회수해야 된다. 양적 완화. 시장에 투입했던 돈 1,1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그 다음 달에는 900억 달러로, 그 다음 때는 800억 달러로 시장에 투입했던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일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돈을 아예 가져와야 된다. 누가? 중앙은행이. 이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대차대조표를 지금 마친단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적자 났던 중앙은행이 적자 났던 대차대조표를 이제 시장에서 돈을 갖고 오고 내 것 재고는 내주. 재고라는 게 국공채에 갖고 있던 거 내줘가면서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게임. 근데 이 금액이 얼마냐? 한국 돈으로 거의 1경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제 2,000조 원입니다. 그 5배 이상에 달하는 걸 지금 맞추겠다는 거예요. 양적 긴축을. 그래서 이거 구두로 지금 실제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구두로 경고한 거죠. 금리 네 튀어서 올라가려면 올라가 봐. 내가 금리 인상하는데 0.2 올리면 너는 0.5 올라가려고 그러지. 시장에서 그렇게 베팅하는 세력들한테 양적 긴축까지 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날뛰지 말라.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물가 상승 압박감,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았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잠깐 이게 공학 물리학에 나오는 뭐 파스칼의 무슨 유압 뭐 법칙인데 잠깐 갖고 왔습니다. 이게 시장이라고 볼게요. 이게 시장이고 훨씬 큽니다. 규모가. 자, 이게 FRB고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이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다고 봐요. 물로. 자, 얘는 1톤이고 얘는 뭐 100kg이라고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쭉 주가가 떨어지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성장률이 침체되니까 미국 정부가 쭉 밀었죠. 제로 금리로 만들어버렸죠. 0% 금리.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쭉 압박감에 의해서 채워져 가면서 요 채워진 만큼 요만큼 드러나겠죠. 돈 또 투입하죠. 국공채 찍어서 FRB가. 또 찍고 해서 요만큼 쭉 끌어올렸죠. 이 끌어올린 게 뭡니까 이게? 미국 정부가 코로나로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5차 양적 완화 1조 9천억 달러까지 해서 한 4조 7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500조 원. 실업 자금 막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전에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고 해서 철도라든가 교량, 공화당하고 합의해서 1차 먼저 급한 대로 투입했죠. 한국 돈으로 1조 4천조 원. 참, 죄송합니다. 4조 7천억 달러는 이게 5,500조 원. 우리나라 1년 3년치 GDP예요. 그 다음에 이거 1조 2천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1,400조 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여기다 1조 7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 또 이번에 통과하려고 그러죠. 민주당에서.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다 뭐를 투입한 겁니까? 그렇죠. 돈을 투입한 겁니다. 달러 돈.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그래서 끌어올린 거죠. 경제 성장률을. 대신에 시장은 그러면 뭔가를 얘한테 내줘야 되겠죠. 여기서 뭔가 위로 끌어올려가면서 여기 있던 뭐 빈 공간에 있던 공기들이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얘는 이만큼 여기가 빈 공간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고. 이게 뭡니까? 그럼 맞습니다. 채권입니다. 무슨 채권입니까? 국공채.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돈으로 막 채워 넣는 거죠. 달러 돈으로. 그러면 여기선 시장에서 뭐를 줘요? 채권을 주는 거예요. 이 채권을 그러면 FRB 중앙은행 장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권은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5조 달러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갖고 있던 현금은 어떻게 돼요? 5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 2조 달러, 1조 달러로 현금은 계속 바닥나죠. 이게 대차대조표죠. 그렇죠? 수입, 지출. 이건 재고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국공채로 갖고 있는 거. 두 개 합치면 6이지만 사실은 이쪽은 지금 내 재산이 계속 줄어들고 국공채만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국공채 주고
하나 국공채 1조 달러 받아오고 이만큼 돈 주고 국공채 받아오고 돈 주고 시장에는 결국 국공채는 줄어들고 현금만 넘쳐나고 이게 뭐예요? 유동성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달러 돈을 뺏어와서 양적 긴축. 얘를 거꾸로 이제 밀어 올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5, 4, 3, 2, 1 현금이 부족했던 거를 현금은 이제 늘려나가는 겁니다. 2, 3, 4, 5로 여기 위로 쏴가면서 현금은 늘려나가고 그럼 되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점차 줄어들겠죠. 거꾸로. 그렇죠? 현금이 1, 2, 3, 5, 4, 3, 2, 1 아래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현금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겠죠. 왜? 돈이 빠져나오니까 이쪽으로. 돈으로 채웠었던 거 줄어드니까 돈이 쭉 떨어지는 거. 그 대차대조표가 여기는 이제 올라가고 현금이. 대신 국공채는 이쪽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죠. 대신 국공채를 내가 국공채 하나 더 줄게. 돈 나 줘. 달러가 이쪽으로 이동하죠. 아까 화살표가. 내가 국공채 너한테 또 하나 또 줄게. 달러 돈 또 하나 또 줘. 시장에서는 넘쳐났던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미국 정부는 현금은 늘어나고 국공채는 줄어들고 이쪽으로 줬으니까 여기는 어때요? 국공채는 늘어나고 현금은 줄어들고 시장은. 자,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은 미국 정부는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국공채를 던져주고 대신 현금을 가져오고 시장에는 국공채만 남고 달러 돈은 줄어들고 강제적이진 않지만 양적 긴축이 강제적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달러 돈을 시장으로부터 뺏어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양적 완화는 뭐냐? 시장에 투입했던 돈 1,000조 원 투입했었던 걸 900조로 줄이는 거, 800조로 줄이는 거. 어쨌든 시장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매월 투입했던 돈을 좀씩 줄이는 거. 이게 양적 완화예요. 양적 긴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즉 금리 인상해서 물가 상승 압박을 좀 줄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될 경우에 쓰는 양적 긴축. 어느 정도 금액이냐? 현재 약 8조 8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일경 환율 올라왔으니까 일경 1,000조 원 정도. 일경 1,000조 원.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00조 정도 되죠. 2,930포인트 전으로. 3,000포인트 전으로 뭐 2,200조 원이나 2,150조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런데 그게 한 5배가 살짝 넘는 금액을 앞으로 돈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차대조표를 지금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에서 26일 날에는 1월 달 이번 연도 처음에 FOMC 회의에서 그것을 위해서 통계 자료들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통계 자료가 베이지 색깔이에요. 그걸 베이지북이라고 부르는데 그 베이지북을 갖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의사록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 그 의사록에 의하면 회수해야 되는 양적 긴축을 했을 때 회수할 돈이 8조 8천억 달러. 일경 1,000조 원. 쉽게 얘기해서 1차 코로나에 투입했던 4조 7천억 달러. 네, 실업 자금으로 줬던 거 다 회수하고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회수했던 거 그리고 그 전에 시장에서 국공채를 갖고 공급해 줬던 거 긴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금 앞으로 회수하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감이죠.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보유자산 그 국공채는 던져주고 달러는 가져오는 정책. 그렇죠? 이만큼 국공채 던져줘야 될 금액이다. 이 얘기예요.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금액이. 자, 뭐 어차피 통계로 다 FRB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사록이라든가 통계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야, 금리 인상만 하면은 괜찮겠는데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긴축이 된다. 긴축 금액이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했던 돈들이 깜짝 놀래고 지금 잠깐 멈춘 거죠. 시장 금리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돈을 회수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일단 멈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JP 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영향력이 막대한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록 발표 나고 나서 이번 연도에 미국이 4번 정도만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면 상당히 놀랄 노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4번밖에 금리를 안 올린다면 FRB가 이번 연도에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금리 즉 1% 올려서는 이번 연도에 물가 상승 압박감 못 잡는다. 아마 본인은 뭐 공매도를 걸어놨는지 주식을 다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즉 통계 자료를 보고 강력한 발언을 금융시장의 황제라는 분이거든요. 사실 시장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미국에서는 차기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갑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회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깜짝 놀란 거죠. 한국도 이제 지금 현재 1%인 정책 금리를 1.25까지 올린다고 그러죠. 이번 달. 뭐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회복된 거고요. 미국은 0.25 올려봐야 뭐 큰 의미는 없고 앞으로 몇 번을 더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양적 긴축. 내가 금리 올릴 거 아니까 네가 인플레이션 또 도망가려고 그러지 시장 금리. 그러면 살아나던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죠. 실업률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금리 올린 것이 백해무익해버리는 거잖아요. 서브프라임 때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미국은 보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돈들한테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나 긴축 쓸 거야. 너 미리 튕겨져 올라가지 마. 그래서 어제 10년물 고공채 1.8 튕겨져 올라가서 코로나 이후 최고점 돌파했다가 잠깐 멈췄죠. 잠깐 좀 떨어졌습니다. 살짝. 종가상으로는 최고점이지만. 자, 그러면 많은 분들, 이건 이제 10년물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서브프라임 때 미국 기준금리 5%였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 2% 초반에서 쭉 떨어져서 0%까지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반면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폭락 나오죠. 그렇죠? 다우존스, 스탠앤푸어, 나스닥 지수. 주가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폭락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금리를 만들죠. 서브프라임 때. 제로금리가 유지되니까 경기가 살아납니다. 경기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부터 금리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올려서 8%, 2%까지 끌어올리죠. 좀 확장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때 나스닥 지수 어떻습니까? 금리 올릴 때. 나스닥, 스탠앤푸어, 다우. 같이 동반 강세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움직이나요? 동반 강세죠. 그러다가 금리가 어느 시점에 올라갔을 때 못 견디고 주가가 끊어집니다. 그건 서브프라임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올리죠. 같이. 그러다 주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못 견디고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요. 금리 올릴 때 주가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못 견디고 경기가 부러지는 경우. 이때 그러나 나중에 금리도 또 내리는 경우. 서브프라임 이후에 미국 정부는 그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준금리는 한때 10%였습니다. 서브프라임 이후에 5%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때 3% 근처까지 3% 잠깐 갔다가 이번에 저기 때 올린 거죠. 저기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러다 지금
2인가요? 2.25인가에서 내려서 제로금리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순간 덜컹거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 앞에 선행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 번째 금리 올리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앞으로 또 올린다. 그럼 계속 폭락해야 되겠네요. 무슨 얘기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금리 올렸을 때 주가가 상투인 경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리를 5%, 10%였다가 5%까지 떨어진 다음에 금리를 올리든 5%에서 제로금리로 만든 다음에 금리를 올리든 이번처럼 2%대 중반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앞으로 올릴 예정이든 첫 번째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부터 종합주가지수가 상투를 찍은 적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야, 너 이제 퇴원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의학적 수치를 보니까 고용지표는 혈당 뭡니까? 중성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거는 3.9%까지 떨어졌고 정상이 5%인데. 그리고 몸에 이 뭡니까? 성장하는 거 경제 성장률은 정상 수치보다 더 좋아지고 활동성은. 그러면 이제 계속 환자실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전문 주치의께서 너 이제 당신은 정상보다 더 좋습니다. 퇴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퇴원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쓰러져 갖고 병원으로 다시 와. 그러면 의사분이 퇴원하라고 말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죠. 첫 번째 금리 올렸는데 바로 꼬꾸라진다. 아무런 의미 없죠. 앞으로 그럼 살 날이 금리 올릴 날이 3년간 올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올렸을 때 잠깐 앞뒤로 덜커덩거리지만 떨어진 적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 약 14시 오후 2시경에 코스피 200 지수 중에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겁니다. 셀트리온 4.82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증권 한미사이언스 지주사죠. 한미사이언스까지 전부 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다 은행주든지 금융주든지 혹은 자산을 갖고 있는 지주사든지 특히 은행주들 중심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올라왔죠. 왜? 금리 인상이 다 베팅하는 겁니다. 반면에 떨어진 종목은 화학주라든가 반도체주라든가 우리나라 수출 주도주인 자동차라든가 즉 수출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화학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버텼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버텼는데 낙폭이 극과 극입니다. 즉 고베타 종목들을 고탄력주들을 다 팔아서 은행주라든가 저베타 종목으로 돈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할 때도 팔기 시작했죠. 이제. 어제 미국장은 은행주들 올라갔나요? 아니죠. 낙폭과대 기술주들로 반등 나왔죠. 반영됐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에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투인적. 금리를 올릴 때 같이 올라가죠. 첫 번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거지. 주가가 폭락한다든가 경기가 확 돌아선다든가 처음부터 바로 떨어지진 않는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은행주들의 베팅에서 앞으로 3년간 금리 올려간다니까 지금 베팅할 건지 금융주나 보험주에. 보험주들은 아직 안 올랐어요.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 보세요. 오른 거 있는. 더군다나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이라든가 교보 또 증권, 보험 성향이 강한 이런 것들은 안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직도 베팅할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안 올랐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선행적으로 이미 다 움직였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쪽 금융주들한테 베팅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베팅할 것 같으면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 SK 바이오사이언스, LG 전자, LG 디플, 오늘 반등 나온 종목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어차피 주식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베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금리에
진짜 양적 긴축을 쓸 수 있을까? 양적 긴축은 저는 미국은 못 쓴다고 봅니다. 아직 양적 완화도 안 끝났는데요. 빨리 해봐야 금리도 뭐 6월 달에 금리 인상도 하고 나서 안 먹혔을 때 양적 긴축을 쓰는 거죠. 대신 구두 경고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증시 진짜 주식 팔아야 될 타이밍에는 2920포인트인 현 시점에서 30포인트 아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수출 주도주인 LG그룹주라든가 그리고 현대차처럼 실적이 좋은 것들 중심으로 한번 다시 나가야 될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